스타벅스에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스타벅스 위기는요, 2008년, 2020년,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뽑았을 때 저는 그 세 번이라 보거든요. 어닝 쇼크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7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PER이 20배고 배당이 3%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저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이던스가 나빠져서 배당 성장이 아니라 배당 유지도 벅찰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나날이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계속 늘리고 자본을 최대한 커팅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주주 환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역성장을 해버리니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돈을 쓰기가 벅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이상 확대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배당 컷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어? 이런 우려들이 한 번에 합쳐지면서 주가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시간을 길게 보면은 2026년 PER이 15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1, 2년 안에도 스타벅스 가격이 이 정도에 머문다면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주식 3가지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인데요. 나머지 2개가 애플이랑 테슬라예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 때 너무 쇼킹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실적은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 하락했고요. 판매는 글로벌 마이너스 4%, 미국 3%, 중국 11%라는 역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역성장을 하면은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는데, 과거 넷플릭스가 역성장 발표했을 때 주가가 6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다시 성장 모델을 보여줬죠. 멤버십 가격 올리고 규제를 하면서 결국 수익과 구독자 둘 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600달러 넘어갔었죠. 스타벅스도 넷플릭스처럼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다시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회복을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죠. 우선 지금 상태를 내버려 둔다고 보면은 이제 가이던스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이던스가 엉망이 됐습니다. 저번 분기 때는 올해 매출을 7에서 10% 성장으로 봤고요. 영업이익도 공격적으로 확장할 거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 때는 올해 매출 성장을 낮은 한 자릿수로 하향 조정하고 영업이익을 유지로 바꿉니다. 한마디로 스타벅스가 우리 사업 힘들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 셈이에요. 그러면 스타벅스 문제는 뭘까요? 이게 제 핵심이거든요. 스타벅스가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식을 사도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한다면은 살 필요가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스타벅스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테이크아웃이 늘면서 저가 커피가 급성장합니다. 국내에서는 메가 커피가 급성장했고요. 중국에서는 루이싱 커피가 급성장했는데 둘의 전략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시기 자체가 저가 커피를 환호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저가 커피가 크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중국의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와 다르게 최근 고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34.6%가 증가하고요. 트래픽이 103%가 증가해요. 1분기에만 신규 점포가 2342개 가 증가했어요. 루이싱 커피는 여러분들 코로나 초기 때 기억할 겁니다. 주가가 45달러까지 갔다가 2020년에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뻥 매출이 발견됐죠. 주가가 4달러로 하락했고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까지 당했어요. 이후에 장외 거래에서 머물었는데 주가가 21달러를 넘습니다. 4년 동안 5배가 올랐죠. 한때는 고전했지만 나중에는 실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스타벅스한테는 안 좋은 게, 스타벅스가 먹어야 할 중국 고성장을 루이싱이 지금 빼앗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다시 성장하려면은 중국에서 루이싱을 죽여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지금 스타벅스가 외부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중국에서 루이싱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 제가 말하는 외부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공급 증가입니다.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어요. 근데 사업 종류가 몇 개 없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치킨, 편의점, 커피예요. 그 중에서 제일 폼나는 게 커피입니다. 마침 창업 비용이 저렴한 저가 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너도 나도 저가 커피를 창업하기 시작했죠. 대규모로 저가 커피 공급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훨씬 더 대량으로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또 마진율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저가 커피 시장이 매력이 있어요.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소비를 줄이긴 줄이는데 그래도 사치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사치를 부려요. 스타벅스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저가 커피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커피를 마시는 라이프를 줄이진 않는 거죠. 립스틱 효과가 지금 커피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시점을 보면은 공급은 급증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급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요가 급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람들이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상위 업체들은 커피 원두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기존 카페들이 커피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성장에 부딪히면서 공급 수요 법칙에 따라서 적정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상위 업체들은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자로 전환되거든요. 근데 저가 커피들은 이 가격에 버틸 수
있게 세팅된 회사들입니다. 여기서 최대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스타벅스 본사 작년 회계연도 영업이익률이 16%예요. 국내 스타벅스는 로얄티까지 주니까 10% 수준입니다. 반면에 메가커피는 48%나 돼요. 스타벅스는 저가커피보다 훨씬 더 비싼 자리에서 넓은 매장을 써야 되잖아요. 임차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도 많이 들어가요. 매장이 크니까. 아메리카노는 마진율이 좋은데 디저트는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은 마진율이 낮은 디저트 소모도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저가커피는 마진율이 좋은 아메리카노 위주로 팔고 있고 매장이 작으니까 임차료가 적죠. 매장이 작으니까 직원 수도 적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요. 직원당 만드는 커피 잔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테이크아웃 손님들이에요. 엄청난 회전율로 이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테이크아웃 더하기 배달 수요까지 붙으면서 회전율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죠. 스타벅스가 이런 가격 전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경기 침체가 끝나고 다시 브랜드 있는 커피를 소비자가 원할 때까지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매장은 대형 매장이고 장기 임차를 맺습니다. 고정비가 비싼 대신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급증해요. 제조업이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죠. 반면에 저가커피는 경기가 좋아져도 이미 극한의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타벅스와 상황이 비슷한 기업으로 지금 테슬라가 있는데요. 테슬라도 경기가 좋을 때는 브랜드 가치가 반영되니까 비싼 자동차 가격에도 수요가 급증해서 잘 팔리죠. 지금은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을 내렸고 영업이익률이 5%까지 내려갔습니다.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수요가 급증하고 고정비가 큰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급등하게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높게 보여준 게 19%인데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턴어라운드 기업들 투자는 이걸 예상해서 바닥에 사서 좋을 때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테슬라는 스타벅스보다 유리한 점이 AI라던가 자율주행, 로봇, 신모델, 호재로 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경기 회복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영업이익률을 크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악재에 더해서 노조라는 악재까지 터졌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건비 급등 부담이 생겼고 스타벅스는 드라이브스루에도 카드로 팁을 주는 제도를 달았어요. 소비자들은 비싼 팁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일시적인 매출 저하를 만들었다 보거든요. 제품 가격을 서서히 올리면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순식간에 오르면서 결국 제품 가격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었죠. 인플레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허들이 높아진 가격에 구입을 포기합니다. 미국은 종업원들 인건비 상승을 줄이려고 팁을 많이 올렸는데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15, 20, 25 중에서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값을 선택하면 20%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일시적으로 구입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격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높은 가격에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후에 원두가 내려가고 임금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거부감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여기에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살 수 있는 지갑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스타벅스 성장이 다시 되겠죠. 특히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지금 고성장 중인데 루이싱을 이겨낼 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스타벅스가 루이싱보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브랜드거든요. 그 브랜드 가치가 망가지면은 중국에서 루이싱에게 완전히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브랜드만 잘 유지한다면은 다시 한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턴어라운드 투자를 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 보통은 2배에서 3배 이상을 보거든요. 많게는 10배까지 보니까 10배거를 하려면은 턴어라운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부담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요. 하지만 스타벅스가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만 있다면 투자 성공률은 높은 투자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타벅스 문제는 브랜드 가치를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건데요. 좋은 원두를 찾기 위해서 남미를 돌면서 커피 원두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맛도 보고 로스팅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새로운 방식도 찾아내고 취미 자체가 커피인 그냥 커피에 미친 CEO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워드 슐츠는 그런 사람이고요. 새로운 CEO는 펩시코 출신입니다. 감성보다는 숫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브랜드 가치를 까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스타벅스는 지금 숫자보다는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감성이 더 필요한데 애플도 비슷하게 고비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브랜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애플이 나왔죠. 지금의 스타벅스와 테슬라도 이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가 존재하면은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하지만 스타벅스에 찾아온 세 번째 위기에서 하워드 슐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긴 합니다. 다른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하워드 슐츠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며칠 전에 하워드 슐츠의 발언이 있었는데 스타벅스의 돌파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행이다라 생각을 했어요. 실적이 반등하려면은 데이터에 의존하지 말고 고객 경험에 광적으로 집중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이 찍힌 것도 하워드 슐츠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주가 급락했을 때 복귀했고 그가 오고 나서 주가가 다시 회복된 거를 두 번을 봤어요. 이번에 세 번째 위기도 하워드 슐츠가 긴급 투입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주식 세 가지 중에서 요새 세 가지가 다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을 믿는 이유는 혁신적인 기업이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 기업들이고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위력적인 2등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도 투자가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위치를 잃지 않고 이 위기를 이겨낸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기업의 미래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번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살아있는 동물이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워렌 버핏이라면 스타벅스를 이번 타이밍에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워렌 버핏 스타일이 과거와 다르게 식료품이 그 시절에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사업이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고성장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버핏이 매력이 있을까? 라고 모르겠지만 아마 20년 전에 버핏이었다면은 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단데 쌀 때 이 주식이 싸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느냐, 비쌀 때 이 주식이 비싸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